총각, 면접 늦었잖아. 나 버리고 얼른 뛰어가. 할머니를 두고 어떻게 가요? 면접보다 할머니가 먼저예요. 지름길로 가려다 마주친 건달들에게서 할머니를 구하느라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린 바보 같은 청년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오열하며 자신의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40년 된 보물을 청년에게 건네며 마지막 응원을 보내는데요. 피투성이로 면접장에 도착한 청년은 도둑놈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위기에 처하지만 회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장이 청년의 멱살을 잡고 그 아주머니 어디 있냐고 울부짖게 만든 이 브로치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프지 마시고 늘 만수무강하세요. 새벽 6시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서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보일러가 꺼진 방 안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입김을 내뿜으며 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민호는 옷걸이에 걸린 낡은 검정 정장을 바라봤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 실밥이 풀려 있고 단추 하나는 색이 다른 것으로 달려 있었죠. 그래도 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옷이었어요. 보육원을 나올 때 원장 선생님이 쥐어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오늘은 태상그룹 공채 면접 날이었습니다. 37번째 도전이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보육원 동생들이 삐뚤빠뚤하게 적어준 글씨가 보였습니다. 형아 화이팅. 우리 형아는 무조건 붙어.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고이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동쪽 재래시장 어귀에서는 76살 점순 할머니가 붕어빵 수레를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동상으로 갈라진 손,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 할머니의 손끝이 가스통을 연결하려다 3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다시 시도했어요. 오늘 붕어빵을 팔아야 내일 반죽 재료를 살 수 있으니까요. 수레 옆면에는 5분 내 붕어빵이라고 반쯤 벗겨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40년 전 먼저 떠난 딸 이름이었죠. 그때 검은 승합차가 시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얼굴에 길게 칼자국이 패인 사내, 상구와 부하 둘이었습니다. 이 일대를 주름잡는 악덕 건달이었어요. 상구가 할머니 앞에 떡하니 섰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리며 추악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망구, 오늘이 며칠인지 알아? 점순 할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 자릿세 말씀이시죠? 이번 달만 조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구의 발이 붕어빵 틀을 걷어찼습니다. 쇳덩이가 바닥에 굴러가며 귀를 찢는 소리를 냈어요. 지난달에도 그 소리, 지지난달에도 그 소리. 내가 은행이야? 상구가 할머니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얇은 목덜미가 그의 소나기에 잡혀 할머니의 발이 땅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오늘까지 50만 원 안 내놓으면 손목 분질러 버린다. 농담 아니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상구는 그런 할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시장 상인들이 창문을 열었다가 황급히 닫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부하가 수레 아래서 녹슨 돈통을 끌어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전부였어요. 상구가 그걸 바닥에 쏟아버리고 지폐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밭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제발요, 며칠만 더. 닥쳐. 상구가 할머니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침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할머니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에 민호가 나타났어요. 면접장으로 가는 지름길이 이 시장이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할머니가 눈밭에 무릎 꿇고 있고 건달이 그 위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휴대폰을 더듬었어요. 신고해야 해. 하지만 시계를 보니 면접까지 1시간 반이었습니다. 한눈 팔 시간이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걸으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호야, 약한 사람이 괴롭힘 당할 때 못 본 척하는 건 같이 괴롭히는 거란다. 민호가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 동신시장인데요. 건달들이 노인을.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사라졌어요. 상구의 부하가 낚아채 담벼락에 던져버린 거였습니다. 화면이 박살났어요. 어디서 굴러온 놈이 참견이야? 꺼져, 안 그러면 너도 피 볼 줄 알아.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건달은 셋, 자신은 혼자였습니다. 상구가 비웃으며 수레 쪽으로 돌아갔어요. 야, 가스통 열어. 이 할망구한테 불구경 시켜주자. 점순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제 전부인데. 할머니가 미친 듯이 수레에 매달렸어요. 부하가 밀쳐냈지만 다시 일어나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밀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 할망구가. 부하들이 뒤쫓았습니다. 할머니의 수레는 시장 뒷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골목은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 아래는 8차선대로야. 얼어붙은 내리막에서 수레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잡이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순간 상구가 수레 뒤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꺼져, 할망구. 수레가 낭떠러지 같은 내리막을 향해 굴러 떨어졌어요. 할머니의 처절한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호는 면접 가방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목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며 그를 재촉했습니다. 할머니의 비명과 시계 소리가 귓가에서 뒤엉켰어요. 민호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였습니다. 면접장으로 가는 길, 그리고 죽음을 향해 굴러가는 할머니를 향한 길. 무거운 쇠수레가 얼어붙은 내리막길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속도가 붙었어요. 바퀴가 빙판 위에서 방향을 잃고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수레 손잡이를 놓지 못했어요. 아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레가 할머니의 전부였으니까요. 늙은 몸이 수레에 끌려가며 눈바닥을 질질 쓸렸어요. 할머니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의 눈이 내리막 끝을 향했어요. 저 아래로 8차선대로가 보였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대로 가면 할머니는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게 분명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면접까지 1시간 20분. 지금 달려가면 늦지 않아요. 하지만 저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보육원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2살 겨울이었어요. 민호는 동생 준이가 형들에게 맞는 걸 봤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못 본 척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온몸에 멍이 든 준이가 물었어요. 형, 나 거기 있는 거 봤지? 왜 그냥 갔어? 그 눈빛을 민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눈빛, 버림받은 눈빛. 준이는 그 뒤로 다시는 민호를 형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민호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민호의 손에서 면접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가파른 비탈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눈밭에 발이 빠지고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레가 점점 빨라졌어요. 할머니의 비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력이 다해가는 거였죠. 민호가 수레를 따라잡았어요. 8차선 대로까지 남은 거리는 5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수레 앞으로 던졌습니다. 방패처럼, 재물처럼, 쾅! 둔탁한 충돌음이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민호의 어깨가 수레 모서리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민호는 두 발로 빙판을 힘껏 밀어냈습니다. 구두 밑창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수레가 조금씩 느려졌어요. 하지만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정장 재킷이 수레 모서리에 걸려 길게 찢어졌어요. 수레 위에서 쏟아진 붕어빵 반죽이 민호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뒤덮었습니다. 바지가 찢어지며 무릎이 빙판에 긁혔어요. 선혈이 뿜어져 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레가 8차선대로 직전에서 멈췄어요. 대형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둘 다 저 트럭 밑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민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밭 위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피와 반죽물이 뒤섞여 눈 위에 흥건하게 번졌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술에 손잡이를 놓고 민호에게 기어왔어요.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총각, 총각, 괜찮아요? 제발 눈 좀 떠봐요. 할머니가 민호의 피 묻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할머니의 손도 피투성이었습니다. 민호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할머니가 오열했어요. 민호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울음이 더 커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피와 반죽에 뒤범벅이 된 민호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노숙자인가 봐. 왜 저런 꼴이래? 민호의 귀에 그 말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간신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그제야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재킷은 반쯤 찢어져 너덜너덜했어요. 바지 무릎은 완전히 뚫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구두 한 짝은 밑창이 떨어져 나가 발가락이 훤히 보였어요. 넥타이는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은 단 하나뿐인 정장, 면접을 위해 아끼고 아꼈던 옷, 이제 누더기가 되어버렸어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바늘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면접 시작 20분 전 알람이었어요. 20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서 면접장까지는 버스로도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이미 늦은 거였습니다. 37번째 도전.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기회. 그게 이렇게 끝나버린 거였어요. 민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눈밭 위에 주저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송이가 민호의 피 묻은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점순 할머니가 민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청년이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걸.
그걸 포기하고 자신을 구했다는 걸. 할머니가 술의 밑바닥을 더듬었어요. 녹슨 철판 사이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그 안에서 낡은 수건 뭉치를 꺼냈어요. 40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총각, 잠깐만 이리 와봐요. 내가 줄 게 있어. 점순 할머니의 손이 낡은 수건 뭉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천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고귀한 광채를 품은 황금 브로치였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브로치에는 정교한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피어날 것 같은 모란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물건을 이 가난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의 손끝이 브로치 위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쓰다듬듯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40년 동안 지켜온 내 보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닐 때도 굶어 죽을 것 같을 때도 이건 못 팔았어. 이게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민호의 찢어진 넥타이를 만졌어요. 반토막 난 넥타이가 처량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총각한테 줄 거야. 민호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귀한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상으로 갈라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총각이 날 살렸잖아. 이 늙은이 목숨값이 이거 하나도 안 되겠어? 할머니가 민호의 찢어진 넥타이 안쪽에 브로치를 달아주었습니다. 꽃 문양이 넥타이 천 사이로 살짝 보였어요. 찢어진 부분을 가리기에 딱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게 오늘 총각을 지켜줄 거야. 절대 고개 숙이지 말고 가. 할머니가 낡은 손수건을 꺼내 민호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었어요. 할머니의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보육원에 버려졌을 때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손길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긴. 자, 이제 어서 가. 시간 없잖아.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릎에서 다시 피가 스며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장 어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처참했습니다. 재킷은 반쯤 찢어지고 바지 무릎은 피로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는 아직 반죽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이 꼴로 면접을 보러 간다고요. 민호의 어깨가 다시 축 처졌습니다. 차라리 포기할까요?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총각, 뭐해? 어서 안 가고. 민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가서 꼭 붙어야 해. 내가 여기서 빌고 있을 테니까. 민호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렇게 간절히 응원받아 본 적이 있었던가요? 보육원 동생들 말고는 아무도 민호를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절뚝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달린 브로치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할머니의 마음이 함께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를 빠져나가려는데 검은 승합차가 보였어요. 아까 그 건달들이었습니다. 상구가 창문을 내리고 민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야, 저 새끼 어디 가는 거야? 민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막 출발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지만
버스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면접장까지 뛰어가기로 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졌어요. 차가운 바람이 찢어진 재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밑창이 떨어진 구두가 발을 아프게 했어요.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기도가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을 달려 드디어 태상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눈발 속에서도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로비로 뛰어들었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이 코를 막거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저기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면접 보러 왔어요. 직원의 얼굴에 경멸이 번졌어요. 면접이요? 여기는 노숙자 쉼터가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 이름은 송민호, 공채 면접 지원자입니다. 직원이 피식 웃었어요. 이 꼴로요? 죄송한데 경비 부를까요?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손이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절대 고개 숙이지 마.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제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민호가 소리치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어요. 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뒤쫓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민호는 몸을 날려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벽에 기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면접장은 2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23층에서 열렸습니다. 민호가 복도로 나서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면접 대기실에는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깔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이력서를 훑어보거나 작은 목소리로 예상 질문을 연습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한 발짝 내딛자 가장 가까이 앉은 지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순식간에 대기실이 술렁였어요.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의자를 뒤로 밀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게 뭐야? 노숙자 아니야? 미친 사람인가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민호의 귀에 꽂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때 대기실 안쪽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인사팀 최 팀장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입꼬리가 굳어있는 인상이었어요. 이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실세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최 팀장의 시선이 민호에게 닿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뭔 꼴이야? 최 팀장이 민호에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 꼬락서니로 들어와? 당장 나가.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팀장님, 제발 면접만 보게 해주십시오. 최 팀장이 비웃었어요. 사연? 술 처먹고 싸움이라도 한 거야? 아닙니다. 시장에서 어르신을 도우다가. 됐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최 팀장이 손을 휘저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눈이 민호의 가슴 쪽에서 멈췄습니다. 찢어진 넥타이 사이로 황금빛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최 팀장이 민호의 넥타이를 확 젖혔습니다. 황금 브로치가 드러났어요.
이거 금이잖아. 진짜 금이야. 최 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시장 할머니께서 주신 겁니다. 할머니가 줬다고? 최 팀장이 피식 웃었어요. 넝마주의 같은 꼴을 한 놈한테 누가 이런 금덩어리를 줘? 이거 딱 봐도 작물이야.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작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할머니께서. 닥쳐. 최 팀장이 민호의 가방을 빼앗아 뒤졌어요. 이력서와 함께 보육원 퇴소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역시 보육원 출신이구만. 대기실이 술렁였어요. 지원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래. 그러니까 저 꼴이지.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왜 죄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상은 항상 그랬습니다. 꼬리표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고 배척했어요. 최 팀장이 보안 요원 2명을 불렀습니다. 이놈 팔 꺾어서 경찰에 넘겨. 보육원 출신의 근본도 없는 놈이 고급 작물을 들고 왔어. 보안 요원들이 민호의 양팔을 잡았어요. 민호가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지원자들은 구경하듯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민호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최 팀장이 브로치를 떼어내려고 손을 뻗었어요. 민호가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이거 나요. 이건 할머니 거예요. 민호의 팔꿈치가 보안 요원의 턱을 쳤어요. 다른 보안 요원이 민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민호가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원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중년의 여성이 나왔어요. 회색 정장에 서리빨 같은 눈빛. 뒤에는 비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태상그룹의 회장 한정이었어요. 최 팀장이 재빨리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노숙자가 난입해서 작물을 팔려고 했습니다. 정희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찢어진 옷, 피 묻은 얼굴, 그리고 가슴에 달린 황금빛 무언가. 정희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브로치였어요. 찢어진 넥타이 사이로 드러난 황금 브로치. 정교한 모란 문양이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서류가 흩어져 널브러졌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저건 냉철하기로 유명한 한정희 회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정희 회장이 비틀거리며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민호의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떨리는 손으로 만졌어요. 모란 문양.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분명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직접 은인에게 맡겼던 그 브로치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정희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회장의 손이 민호의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철서? 대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정희 회장이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이 물건 주인이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떻게 이걸 갖고 있는 거야? 민호는 뺨을 감싸 쥔 채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희 회장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희 회장의 손이 민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은 강했어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민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시장에서 붕어빵 파시는 할머니께서 주셨습니다. 거짓말. 정희 회장이 민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호의 등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주변의 이사들과 비서들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의사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회장이 그들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다 물러나. 회장의 눈이 광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냉철한 여장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희 회장이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이놈을 내 집무실로 데려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최 팀장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넘기시는 게. 닥쳐.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정희 회장의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최 팀장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민호의 양팔을 잡아 끌었어요. 민호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까 꺾인 어깨가 욱신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회장 집무실은 2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정희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부르치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안쪽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어요. 회장이 중요한 손님을 만날 때 쓰는 밀실이었습니다. 두꺼운 방음벽에 창문도 없는 폐쇄된 공간이었어요. 민호가 밀실 안의자에 앉혀졌습니다. 정희 회장이 문을 잠그고 스탠드 조명을 민호의 얼굴에 비췄어요. 정희 회장이 민호 앞에 섰어요. 두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 이 브로치 어디서 났어? 민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정말입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시장에서 붕어빵 파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건달들한테 쫓기시는 걸 구해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이걸 주셨습니다. 정희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왜 너 같은 놈한테 이걸 줘? 이게 얼마짜린지 알아?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40년 동안 지켜온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정희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40년. 그 숫자가 회장의 가슴을 후볐어요. 정희 회장의 머릿속에 4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4년 겨울이었어요. 26살의 정희는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등을 돌렸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못해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검은 구멍처럼 자신을 삼키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여인이었어요. 아가씨, 이러면 못 써. 죽으면 다 끝이야. 일단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생각해. 그 여인이 바로 옥분내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김점순. 그 이름을 정희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점수는 갈 곳 없는 정희를 자기 집에 재워주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어요. 정희가 새 삶을 시작할 때 가진 거라곤 점순에게서 받은 따뜻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정희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점순에게 맡겼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황금 브로치였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이거 맡아주세요.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정희가 성공하고 돌아왔을 때 점수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했다는 소문만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점순이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정희는 4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자기 때문에 은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브로치가 눈앞에 있었어요. 정희 회장이 민호의 멱살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 40년 전에 내가 무덤에서 파온 거지? 아니면 폐가에서 훔친 거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 할머니는 살아계세요. 오늘 아침까지 시장에서 붕어빵을 파셨어요. 거짓말 마. 정희 회장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밀실에 울렸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어? 내 놈이 그 할머니를 해친 거 아니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아무도 해친 적 없어요. 오늘 아침 그 할머니를 건달들한테서 구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분명 살아계십니다. 정희 회장이 민호의 눈을 노려봤어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너무나 맑았어요. 그때 밀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최 팀장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희 회장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경찰에 넘기면 진실이 밝혀질까요? 아니면 영영 묻혀버릴까요? 회장의 손이 민호의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브로치를 뒤집었어요. 뒷면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흠집 같은 것이었어요. 정희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흠집이 아니었어요. 이니셜이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겨진 두 글자. J, S. 정희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J, S. 점순. 40년 전 정희가 직접 새긴 이니셜이었습니다. 은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정희 회장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살아계신 거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40년간 틀어막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습니다. 밀실 안에서 정희 회장이 무너져 내린 사이 밖에서는 최 팀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복도에 모인 이사들에게 다가갔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귀갯말을 했습니다. 저놈 조사해 봤는데요. 보육원 출신이더군요. 근본도 없고 정가도 의심됩니다. 상습 절도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놈이 어떻게 면접장까지 올라왔지? 경비가 허술한 거 아닙니까?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경찰에 강력범으로 신고해뒀습니다. 곧 연행될 겁니다. 최 팀장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감돌았어요. 회장 앞에서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한 공을 세우면 승진이 보장될 테니까요. 한편 밀실 안에서 정희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브로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희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정말 살아계신 거야? 민호가 힘주어 대답했어요. 네, 살아계십니다. 오늘 아침까지 시장에서 붕어빵을 파셨어요. 지금도 그 시장 골목에서 떨고 계실 겁니다. 정희 회장의 머릿속에 4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새 삶을 찾아 떠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점수는 정희에게 마른 옷 한 벌과 노잣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가서 잘 살아. 꼭 성공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런데 정희가 막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군가 정희의 행방을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담장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빚쟁이들이 점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년 어딨어? 내가 숨겨줬지? 말 안 하면 너 대신 뼈가 부러질 줄 알아. 점수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맞았습니다.
빚쟁이들의 주먹과 발길질이 점순의 몸에 쏟아졌어요. 정희는 비명을 삼키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그때 뛰쳐나갔으면, 그때 점순을 구했으면. 하지만 정희는 도망쳤어요. 겁이 나서 살고 싶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순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정희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도망쳤으니까 아주머니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그 할머니는 살아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만났습니다. 정희 회장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눈빛일까요?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40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자신의 팔을 잡아 끌던 점순의 눈빛.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따뜻한 눈빛. 민호의 눈에서 똑같은 빛이 보였어요. 밀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 팀장이 경찰 2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경찰이 왔습니다. 이놈을 연행해 가겠답니다. 최 팀장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우려 다가갔어요. 민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 정희 회장이 소리쳤어요. 최 팀장의 손을 세차게 쳐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 팀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놈은 작물을 가지고. 닥쳐. 정희 회장이 최 팀장을 노려봤어요.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물어볼 게 있어. 경찰은 밖에서 기다려. 경찰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최 팀장도 마지못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속으로 회장이 노망났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정희 회장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뭐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할머니가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희 회장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수레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붉은 페인트로 옥분내 붕어빵이라고요. 정희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옥분. 그 이름을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점순이 매일 밤 불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던 사진 속 아이.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점순의 딸. 옥분아, 엄마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점순이 밤마다 울며 되뇌던 이름이었어요. 정희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옥분네. 정희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맞아. 틀림없어.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장이 어디야? 지금 당장 가야 해. 최 팀장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지금 면접 중이십니다. 이런 거지 같은 놈 때문에. 정희 회장이 돌아섰어요. 최 팀장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뭐라고? 거지 같은 놈? 최 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정희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 은인이 오늘 아침에 죽었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그 입으로 거지라고 해봐. 내 목이 날아갈 줄 알아. 최 팀장이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희 회장이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당장 그 시장으로 안내해. 만약 내 말이 거짓이면. 회장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넌 내 손에 죽는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정희 회장이 밀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호가 뒤따랐어요. 정희 회장이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차 돌려.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정희 회장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4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은인. 옥분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검은 세단이 서울 시내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정희 회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옆자리에는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회장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정희 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회장님, 저기 왼쪽으로 들어가세요. 민호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재래시장 입구가 보였어요. 정희 회장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시장 입구에 급정거했어요. 정희 회장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구두굽이 눈밭에 푹 빠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아까 그 골목을 향해 뛰었어요. 이쪽이에요, 회장님. 두 사람이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의 붕어빵 수레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분명 여기였는데 골목에는 아까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 위에 찍힌 수레바퀴 자국, 핏자국이 섞인 발자국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붕어빵 반죽 조각들. 정희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희 회장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까는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 회장이 가장 가까운 상인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여기서 붕어빵 파는 할머니 못 봤어요?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정희 회장이 다른 상인에게 물었어요. 옥분네 붕어빵 할머니요. 조금 전까지 여기 계셨잖아요. 상인들이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민호가 정희 회장의 옆에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까 건달들이 다시 온 것 같아요. 정희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건달? 네, 아침에 할머니를 괴롭히던 사람들이요.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두목이었어요. 정희 회장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 정희 회장이 시장 전체에 울리도록 소리쳤어요. 상인들이 움찔했습니다. 말해주면 살해하겠어요. 제발 말해줘요. 그때 한 늙은 상인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저 검은 승합차가 할머니 수레를 끌고 갔어요. 시장 뒤편 공터 쪽으로요. 정희 회장이 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민호가 뒤따랐어요. 시장 뒤편은 버려진 창고들이 늘어선 공터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겨울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정희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승합차 옆에 점순 할머니의 수레가 뒤집혀 있었어요. 붕어빵 틀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주머니. 정희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상구와 부하들이 할머니 주변에 서 있었어요. 상구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이녀는 또 누구야? 상구가 정희 회장을 훑어봤어요. 고급 코트에 명품 구두. 한눈에 봐도 돈 많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야, 오늘 횡재하는 날이네. 저 여자 가방 빼서. 부하가 정희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희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손 떼면 죽는다. 정희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부하가 움찔했어요. 상구가 비웃었어요. 뭐야, 이 미친년이? 태상그룹 회장 한정이야. 정희 회장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상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너희가 건드린 이 할머니가 내 은인이야. 손 하나라도 더 대면 너희 3대가 거리에서 구걸하게 될 줄 알아. 정희 회장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40년간 재계를 호령한 여장부의 눈빛이었어요. 상구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태상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상구가 뒷걸음질 쳤어요. 부하들도 벌벌 떨며 물러났습니다. 정희 회장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내 경호팀을 부를까? 경호팀이 오면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상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꺼져.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거리지 마. 내가 감시할 거야. 상구와 부하들이 허둥지둥 승합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정희 회장이 쓰러진 점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안아 올렸어요. 아주머니, 저예요. 점순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어요. 누구? 저예요, 아주머니. 정이요. 40년 전에 아주머니가 살려주신 그 정이요. 점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희 회장의 얼굴을 만졌어요. 정희? 우리 정희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요, 아주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왔어요. 정희 회장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40년간 가슴에 묻어둔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그때 도망쳐서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점순 할머니가 정희 회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동상으로 갈라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바보야, 미안하긴 뭘 미안해. 잘 살았으면 됐지. 할머니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우리 정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얼마나 고생했어. 정희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살려주신 목숨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점순 할머니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총각,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정희를 다시 만났네.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정희 회장이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바라봤어요. 너 이름이 뭐야? 송민호입니다. 정희 회장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송민호, 오늘 내가 한 일 평생 잊지 않을게. 겨울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은인과 은혜를 갚은 청년. 운명의 실타래가 하나로 엮이는 순간이었어요. 정희 회장이 점순 할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아주머니, 병원 가야 해요. 제가 모실게요. 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젊었을 때 더 많이 맞았어. 정희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40년 전에도 할머니는 이랬습니다. 자신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맞으면서도 괜찮다고 했었죠. 아주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제 말 들어주세요. 할머니가 정희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우리 정희 말이면 들어야지. 민호가 뒷좌석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정희 회장이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민호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병원을 향해 출발했어요. 정희 회장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 준비해. 최고 의료진 다 대기시켜. 지금 바로. 전화를 끄는 정희 회장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너 오늘 면접 있었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네, 태상그룹 공채 면접이었습니다. 정희 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지금쯤 면접은 끝났을 겁니다.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37번째 도전.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기회. 그게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정희 회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큰 빚을 졌구나.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총각, 정말 고마워. 내가 뭘로 갚아야 할지. 할머니께서 주신 브로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호가 웃었어요. 찢어진 넥타이 사이로 황금 브로치가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정희 회장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이 청년, 자신의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도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편견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섰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태상그룹에 필요한 인재가 아닐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병동 앞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점순 할머니가 스트레처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정희 회장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너도 치료받아. 무릎하고 어깨 상태가 심각해 보여. 저는 괜찮습니다. 명령이야. 정희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민호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태상그룹 본사에서는 최 팀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회장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일정이 어떻게 돼? 급하게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면접도 중단됐고요. 그 노숙자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 팀장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강력범으로 신고한 놈을 회장이 직접 데리고 갔다니요. 최 팀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민호의 이력서였습니다. 아까 가방에서 빼앗은 것이었죠. 송민호. 보육원 출신, 학력 고졸, 경력 없음. 최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이런 놈이 회장님 은인을 구했다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최 팀장은 컴퓨터를 켜고 민호의 신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가족관계. 모든 것을 파헤칠 작정이었습니다.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 끝이야. 회장님한테 접근한 사기꾼으로 만들어주지. 최 팀장의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점순 할머니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희 회장이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희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외상은 심각하지 않은데 문제는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입니다. 오랜 기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동상도 심합니다. 손가락 2개는 괴사 직전이에요. 정희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이 갔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하고 갈 곳 없이 떠돌다가 결국 시장 골목에서 붕어빵을 팔며 근근히 연명했겠죠. 최선을 다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들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정희 회장이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그때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희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민호가 옆에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전에 내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아주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야. 정희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모든 걸 가졌어. 근데 그 모든 게 아주머니 덕분이야. 민호가 조용히 들었어요. 근데 정작 아주머니는 40년 동안 굶주리면서 살았어. 건달들한테 맞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그게 다 내 때문이야. 정희 회장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달라. 너는 자기 미래를 버리면서까지 아주머니를 구했어. 나는 못한 일을 내가 했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이 급하다는 핑계로요. 그런데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정희 회장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정희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최 팀장이 그 청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답니다. 정희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최 팀장이? 네, 청년을 사기꾼으로 몰려는 것 같습니다. 정희 회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그래, 최 팀장이 그렇게 나온다? 정희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에 불꽃이 일었어요. 좋아. 누가 사기꾼인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네.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정희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정희 회장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정희 회장의 눈에서 40년간 재계를 호령한 여장부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상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정희 회장이 회의실 상석에 앉았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이사들이 줄지어 앉았고 맨 끝에 최 팀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최 팀장. 정희 회장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네, 회장님. 최 팀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정희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철썩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게 뭔지 알아? 최 팀장이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감사팀에서 내가 지난 5년간 처리한 인사건을 조사했어. 뇌물수수, 채용비리, 부당해고. 증거가 다 나왔어.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최 팀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 정희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어제 송민호 씨를 작물범으로 언론에 흘린 것도 오해야? 최 팀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송민호 씨는 내 생명의 은인을 구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뭘 얻으려고 했어? 최 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희 회장이 냉정하게 내려다봤어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거야. 그리고 오늘자로 해고야. 최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됐어요. 제발요, 회장님. 가족이 있습니다. 한 번만. 내가 밟고 지니긴 사람들도 가족이 있었어. 정희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끌어내. 경비원들이 최 팀장을 양쪽에서 붙잡았어요. 최 팀장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정적이 흘렀어요. 정희 회장이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송민호 씨에 대한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는 걸 공식 발표할 거예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시각 민호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아직 잠들어 있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정희 회장이었어요. 민호 씨, 다 해결됐어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에서 당신 명예를 회복시켜 줄게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주머니를 못 만났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울었습니다. 오후 3시 태상그룹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희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옆에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정희 회장이 직접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정희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저는 한 청년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어제 송민호 씨가 작물을 가지고 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회장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송민호 씨는 어제 아침 자신의 면접을 포기하고 위험에 처한 노인을 구했습니다. 그 노인은 40년 전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었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어요. 송민호 씨가 가지고 있던 브로치는 제가 40년 전 그 은인에게 맡긴 물건입니다. 작물이 아니에요. 정희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서 40년 전 저를 구해주신 은인과 같은 마음을 받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그래서 송민호 씨를 태상그룹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기자회견 영상이 나왔습니다. 병실 TV를 보던 점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총각,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브로치를 주셨으니까요. 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복을 받은 거야.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노을빛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정희 회장의 집 앞마당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점순 할머니가 마당 벤치에 앉아 꽃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동상에 갈라진 손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집에서 지내며 건강을 되찾은 손이었습니다. 정희 회장이 차 2잔을 들고 나왔어요. 아주머니, 따뜻한 거 드세요. 점순 할머니가 찻잔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정희야, 매일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 정희 회장이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대접이 아니에요. 가족이 하는 거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이라니. 이 나이에 가족이 생기다니. 정희 회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가 제 가족이에요. 40년 전부터요. 두 사람이 나란히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태상그룹 사원증이 가슴에 달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할머니.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총각, 아니 이제 민호라고 불러야겠네. 회사 생활은 어때? 민호가 벤치 옆에 섰습니다.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정희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잘 부탁해뒀으니까.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첫 월급으로 샀어요.
점순 할머니가 상자를 열었어요. 따뜻한 털실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비싼 걸? 할머니 손이 다시는 시리지 않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희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셋이 같이 먹어요. 내가 직접 요리할게요. 점순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회장님이 무슨 요리를. 내가 할게.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아주머니 모실 거예요.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벚꽃 꽃잎이 웃음소리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정희 회장이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김을 피워 올렸어요. 점순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다. 우리 정희 솜씨가 이렇게 좋았어? 정희 회장이 수줍게 웃었어요. 사실 요리사한테 배웠어요. 아주머니 드리려고.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날 아침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정희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셋 다 그날 아침에 연결됐어요. 운명처럼. 점순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둘 다 정말 고마워. 이 늙은이한테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몰랐어. 세 사람의 손이 식탁 위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 향기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40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시작된 인연. 그 인연이 한 청년을 통해 다시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었어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세 사람의 이야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봄꽃이 만발한 저녁, 새로운 가족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날 아침 민호가 면접을 포기하고 할머니에게 달려간 그 한 걸음이 40년간 엇갈렸던 두 사람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베풀었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따뜻한 빛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감동과 잔잔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큰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우리네 별별 사연이었습니다.